덥다 맞죠?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그럼 277페이지 27번 문제 있죠? 예. 여러분들 물상 보증이 나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입니다. 예, 선순위 권리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제3취득자 이 두 놈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게 되면 이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 여기서 나와 있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 안 돼요. 싹 다 갚아야 됩니다. 예, 바로 찾겠습니다. 예? 예. 제3취득자를 후순위 권리자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혼동을 했으니까 예, 바로 잡으세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입니다. 예, 두 놈.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계약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순위 전부 싹 다 갚아야 돼요. 예, 싹 다 갚아야 됩니다. 자, 또 281페이지 6번 예,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277페이지에 그 5번 선다 5번. 예? 여러분들 자 혼란 느끼죠? 자 277페이지에 27번 문제 선다 5번이요. 선다 5번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네, 맞는 말이라고요.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싹 다 갚아야 됩니다. 자, 이제 281페이지 6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후에 확정될 수 있어도 괜찮아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 2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더라도 당연히 구속이 안 되겠죠. 예? 구속 안 됩니다. 예, 이쪽 창문 좀 열어놓겠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구속이 안 돼요. 구속이 안 됩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넘기게요. 자, 3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 발생. 틀렸죠? 승낙이죠. 승낙. 승, 격, 발이죠. 예, 따라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에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예, 맞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임대차에 있어서 이 보증금, 예? 임대차 성립 요건. 보증금이 임대차의 성립 요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증금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뭡니까? 그럼 보증금이 아니라. 그렇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차임.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보증금 없는 임대차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5번 맞는 말이죠. 예. 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고시원에 살았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월세만 냅니다. 걔네들은. 그렇죠. 예.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자, 다음 7번.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틀렸죠. 효력이 있고요. 자,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2번이 정답입니다. 쉽죠? 청약 승낙은 문제 쉽습니다. 자, 3번.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놈이 자, 을에 대해서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을의 법정 대리인이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 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약이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갑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4번에 보시면은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다. 그러면은 매매계약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해요. 내가 이 해당 목적물을 3억에 팔게 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여기에 대해서 난 3억에 살 생각 없고 내가 2억이면 이 물건 살게 라고 이렇게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럼 이제 합치되지 않죠, 당사자 의사가.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고, 이 을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이제 성립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네. 자, 다음 이제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금 대금 확정 안 했죠? 그럼 청약입니까? 아닙니까? 청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금을 확정 안 했으면은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 자, 그런데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청약이 되는 거죠, 청약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갑을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한다. 틀렸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해야 그때 이제 성립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8번에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에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합의 해지 있죠. 이거 계약이죠.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똑같습니다. 둘 다 계약이에요. 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교차 청약이죠. 자,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죠. 내가 1억에 팔게, 내가 1억에 살게, 이렇게 둘이서 청약을 했다고요. 그러면 양 청약이 도달하면 이제 성립입니다. 자, 다음 3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다. 그럼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승낙을 해야 이제 계약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 자, 다음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했다. 구속 안 되죠? 구속 안 돼요. 전혀 구속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죠. 정답입니다. 자, 다음 5번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거 뭐예요? 예, 의사실현 맞습니다. 예, 의사실현 맞습니다. 만약에 집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 상품에 만약에 당신이 이걸 살 생각이 있으면 대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상품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뜯고 사용했다. 그러면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입니다. 선도 5번에 대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맞는 말입니다.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포장 뜯는 겁니다. 예.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들어가기 전에 민법상 불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 유형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법 파트에 나오는 불능이 크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 원시적 불능이면서도
전부 불능일 때, 이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이면서 일부 불능일 때, 이때는 뭘로 해결합니까? 맞습니다. 담보 책임입니다. 이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매매 파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매매 파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매 파트 들어가서 그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안 하죠. 그리고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이제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는 유형을 나눌 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위험 부담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 부담은 채무자 이제 위험 부담인 거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이행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전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원시적 전부 불능인 거구나. 예? 라는 걸 깔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다를 보시면서 원시적 전부 불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번 보시면은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시입니까? 후발입니까? 원시죠. 원시적으로 불능이었죠. 예. 계약 체결한 이후에 그 면적이 미달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래 미달돼 있었겠죠, 얘는. 원시적 불능인데 미달됐기 때문에 일부 불능이라는 거예요.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수용이 됐답니다. 원시적 불능이죠. 전부죠.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은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됐답니다. 일단 계약 체결 후기 때문에 일단 후발적이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가 불 지금 싸질렀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죠. 자, 다음 4번에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그 그림이 파손이 됐답니다. 채무자, 임대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죠. 이행불능입니다. 자, 다음 5번에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소유권이 잃게 된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에요. 자, 지금 조금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나중에 매매 파트 가면은 해당 유형들을 살펴볼 테니까 일단은 표시만 해놓으세요.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입니다. 선다 5번. 자, 해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경우,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에 보시면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나오고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자, 보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동시이행 항변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계약법 파트에 나오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대차 파트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몇 개 강행 규정이 있을 뿐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물권법 파트에서는 대부분이 다 강행 규정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2번 봅니다. 동시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가지고 그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 중입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해주는 거지. 당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판사들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판사들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그 양반들이. 자, 다음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반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채무가 계속돼가지고 이 채무의 형태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 채무까지 다 묶어가지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잘 봐놓으세요. 3다 3번. 자,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령지체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행 제공을 안 하게 되면은 수령지체를 다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계속 빠뜨리려고 한다면은 계속 이행을 제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적인 이행 제공. 따라서 이제 4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에 맞습니다. 동시행입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계속 보죠. 자,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 회복 동시행입니다. 예, 같이 돌려줘야 돼요. 자, 2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아까 나왔던 거죠. 예,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예, 동시행이고요. 자, 다음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돌려주는 게 선이행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게 이제 특별법에 나오는 건데 대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추죠. 이러면 이제 대항력을 갖춰요. 대항력.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임대차 관계가 끝난 다음에 을이 임대차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는데 갑이 지금 현재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나 돈 없다 이러면서 보증금 안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네가 보증금 줄 때까지 나 여기서 못 나가 할 수 있죠. 인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인도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이사를 가야 돼요. 네? 을이 좋은 집을 장만해놨다고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갑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계속 여기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사 가게 돼서 주민등록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항력도 잃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집에 살아야 된다고, 을이. 난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가지고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을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을이 임차권 등기를 딱 하게 되면은 대항력은 등기가 있는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 갈 수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의해서 당사자가 행사하는 이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갑이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갑이 줘야 될 이 보증금 반환 채무 있죠. 이게 이제 선이행입니다. 동시행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따라서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보증금 반환. 이게 이제 선이행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음 4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채권이 양도됐다라고 돼 있죠.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예,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뭔가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이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병한테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채권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병과 을 사이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선다가 동시행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존속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항변권입니까? 그렇죠. 불안의 항변권이죠. 예. 이 불안의 항변권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안 했죠? 불안의 항변권은. 예, 그러니까요. 자, 불안의 항변권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을이 매수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갑에 대해서 중도금,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가 선이행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을, 얘 입장에서 중도금을 주려고 보니까 갑이 당초에 팔려고 했던 이 주택 있죠. 이 주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저당권도 들어오고, 예? 뭐 가압류도 들어오고, 가압류. 네? 가등기도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가등기도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럼 이 을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죠. 네?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내가 이 집을 샀다가는 이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이제 을이 원래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거든요. 갑, 니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거, 에? 저당, 뭐 가압류, 가등기 이런 거 싹 다 말소시켜라. 그러고 나야지 내가 니한테 중도금 주겠다라고 이제 을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따라서 이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번 계속 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존속한다 안 한다? 존속한다고요. 아까 했었죠.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소멸한다? 틀렸어요. 자, 다음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점유하고 있는 게 적법한 점유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죠. 예, 따라서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안 합니다. 절대 직권으로 고려 안 합니다. 주장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원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아까. 자, 다음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네? 원고를 붙여야죠, 원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갑이 예를 들어서 채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채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채무 이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행 청구만 하는 거죠. 네가 먼저 해라고. 자, 이럴 경우에 을이 여기에 대해서 나도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이행 청구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행 안 해.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동시행 항명권입니다. 자, 서로 네가 먼저 이행하라고 이렇게 청구해버리면은 이제 끝이 없겠죠. 이러다가 이제 소송 가는 겁니다. 소송 갔을 때 판사가 을한테 왜 네 이행을 안 하냐? 라고 물으니까 을이 나는 지금 동시행 항명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갑에 대해서 니는 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을이 먼저 이행하고 나서야 나는 이제 이행할 생각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게 소송에 가게 되면은 판사님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요. 네가 이겼긴 이겼어도 일부만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겼다는 뜻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 때린다는 겁니다. 상환 이행 판결. 같은 말입니다. 예. 요 두 표요. 예. 자주 등장하니까요. 예. 자,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맞습니까?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먼저 중도금을 먼저 냈죠.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선이행입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이후에 중도금 낸 다음에 잔금을 지급을 하고 이 매도인 갑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인 거예요. 인도해주고 이제 등기해주고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잔금 지급 날짜가 돼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갑 같은 경우는 네가 이렇게 기존에 안 줬었던 이 중도금하고 잔금 이거 싹 다 나한테 넘겨야 내가 이거 인도하고 등기해 줄 거다 라고 이렇게 동시행 항명을 주장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자도 줘야 됩니다. 그럼 이자도 동시행입니까? 아니, 이자도 맞습니다. 이자까지 싹 다 싸져버려. 네가 안 준 중도금, 이자, 그리고 원래 줘야 될 잔금까지 싹 다 동시행입니다. 네가 그거 다 줘야 내가 좀 등기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됩니다. 이거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5번 선다 같은 경우 맞는 말이죠. 예,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된다. 자, 이제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13번 문제가 나오는데, 와, 이 문제가 거의 이 작년 문제입니다. 예,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었죠. 예, 근데 좀 복잡하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시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자,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유치권 주장하겠죠. 대금 안 주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줄에 갑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받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을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2개월이 지난 다음서부터 주장할 수 있겠죠. 1월 15일에 보존 등기 됐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3월 15일 이후가 돼야 그때서라야 이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명의 보존 등기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자,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대금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야. 앞에가 다이자 못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이 을에게 일단
공사를 일단 의뢰를 했어요. 그 을이 대신 공사를 좀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간명의로 자, 보존 등기를 하고요. 보존 등기를 하고 대금을 나중에 갑이 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갖다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목적물을. 무슨 상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줄에 보시면은 2개월 내에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월 15일에 지금 보존 등기됐죠. 그러니까 을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을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3월 15일 이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 한 놈이 지금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2월 8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요렇게 있었을 때 얘가 요렇게 이제 경매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이. 근데 이 경매 개시 결정이 2월 8일이라고요. 2월 8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치권이 성립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먼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앞섭니까? 네, 여기 앞서는 거죠. 그럼 얘 대항을 못 하겠죠, 경락인한테.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병이 경락이 맞습니까? 네, 병이 현재 이제 경락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유치권자 을 같은 경우는 3월 15일 이후로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이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앞섰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서 대항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정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있죠. 병이 소유자죠. 경락인으로서. 자, 다음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절 못합니다. 줘야 돼요. 예. 유치권자가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지금. 안타깝죠. 자, 다음 디귿. 을은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없죠. 을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 항변권 누구한테 행사하는 겁니까? 갑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갑한테. 동시행 항변권 갑한테 행사하는 거지 경락인한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디귿은 맞는 말이죠.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시됐답니다. 일단 후발적 불능이죠. 근데 귀책서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답니다. 이러면 이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무가 없어져 버려요. 자, 다음 2번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다.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요. 위험부담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위험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주택에 대해서.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 갑이죠. 을은 채무자가 아닙니까? 을도 채무자입니다. 예? 을도 채무자. 을도 대금 줘야 되죠. 채무자예요. 그럼 을이 채권자입니까? 예, 을 채무자예요. 을 목적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갑은 채권자입니까? 예, 그렇죠. 갑도 채권. 둘 다 채권자, 채무자라고요. 근데 어떻게 갑을 딱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딱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지금 매매 계약이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놈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채무자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위험 부담 문제 풀 때만이라도. 예, 계약법 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채무자, 채권자 구분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발적 불능인데 귀책 사유가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예? 아니요, 잠깐만. 이행 불능입니다. 자, 이행 불능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왜 이러죠? 자, 두 번째로 갑이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다. 갑이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인데, 위험 부담 중에서도 채무자 위험 부담인 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 딱 됐을 때에는, 자, 그렇게 되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청구를 못하게 돼요. 자신의 채무도 면하지만 자기도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 주택이 태풍으로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태풍으로 날아간 이 집에 대한 이 위험 부담 있죠? 이걸 누가 떠안을 거냐는 거예요. 갑이 떠안아야 되겠어요? 을이 떠안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갑이 떠안아야 되겠죠? 그냥 갑이 재수 없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바로 대금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갑에게 귀책이 없고 을에게 귀책이 있을 때 요런 경우도 있고요. 을이 만약에 지가 만약에 불질러 가지고 만약에 주택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다, 요런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을의 수령지체, 을이 수령을 지체하던 중에 해당 목적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갑은 대금 청구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주택은 홀라당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만 그 위험을 을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 네가 대금이라도 내놓으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위험 부담은.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이제 14번에 2번 선다 보시면은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예, 이거는 일단 맞는 말을 했고요. 아까 전에. 자, 3번 계속 보겠습니다.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습니다.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이 뭐라고요, 이거? 이행 불능이라고요. 그러면은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해제해 버리는 거죠. 자, 다음 4번에 을의 과실. 지금 채권자의 과실인 거죠.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5번에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는데, 자, 주택 가져가라고 했는데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입니다. 수령지체라는 거예요. 수령지체.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선다 4, 5번이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자, 15번도 위험 부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풀리는지. 자, 갑과 을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답니다. 이까지 딱 보셨을 때 위험 부담이 일단 떠오르셔야 돼요. 채무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채무자가 을이죠. 을. 채무자 을입니다, 지금. 자,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그럼 을이 지금 주택을 넘겨야 될 놈인 거죠. 예, 따라서 을이 채무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거 반대로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랑 이거 반대라고 하죠.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라고 요렇게 요 상태예요, 지금.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답니다. 이러면은 그냥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계약금을 만약에 을이 수령했다면은 그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돌려줘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답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요거죠, 요거. 청구할 수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 예. 자, 다음 4번에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의 과실로 소실됐다. 이게 뭐라고요? 예?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예, 그러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5번에 갑의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나왔네요.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예, 따라서 이제 5번이 정답입니다. 풀리죠? 요거 말면 풀려요. 요거 말면. 네, 채권자, 채무자. 자, 다음 이제 16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합니까? 소멸합니다. 일단 소멸해요. 위험부담입니다, 이거 지금. 예? 지금 이거 위험부담이라고요. 일단 소멸해요. 자, 어쨌든 갑이 현재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지금 이 채무자 갑의 뭡니까? 이 해당 목적 부동산이 이렇게 수용이 됐다고요, 수용. 그럼 얘는 이제 이행 불능 상태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어쨌든 간에 얘한테 지금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럼 채무가 소멸이 돼요.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네가 지금 해당 목적물을 나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만 네가 지금 수용 보상금 받을 거잖아. 그거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지급해야 될 매매 대금보다 갑이 받을 수용 보상금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겠죠. 예, 지금 그 상태입니다. 할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 근데 좀 약간 낯설죠. 자, 다음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병으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수령을 했죠. 근데 이거는 물상 대유권 행사라든가 이런 거랑 또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고 네가 보상금 받았다면은 그거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선다랑 3번 선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다음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을이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 했다고 해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다음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계약금만 달라고 해야 되겠죠. 배액을 청구하는 거 뭡니까? 이거 계약금 계약에 나오는 거죠. 해약금 해제 파트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럼 뭐 나중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5번이 정답입니다. 좀 약간 낯설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이제 17번 넘어가시면은 또 이제 대박, 이것도 작년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회 때. 자, 보겠습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을 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일단 이까지 딱 보셨을 때 뭔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명의신탁이 떠오릅니까? 뭔 명의신탁이에요? 그렇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렇게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이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제공하죠. 대금을 을한테 준 다음에 을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 넘겨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이런 경우에 등기가 유효,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게 뭐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뭐에 따라서? 이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명의신탁은 무효. 예,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매도인 병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선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등기는 유효인 거고요. 악이었다. 그럼 이제 무효라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하지만 등기는 때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예. 자, 선 한번 보죠. 기억에. 자,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 갑을 병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 지금 갑과 뭡니까? 병이 지금 명의신탁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을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갑을 병이 바뀌었네요. 요 상태입니다. 지금 요 상태. 예, 갑과 병은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갑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만약에 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왔던 계약 명의신탁 형태라고 한다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거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걸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을이 해당 목적물의 일단 소유자이고요. 자기의 목적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들어가 있고 갑이 병한테 대금을 갖다가 제공을 했고 병이 매각 대금을 완납해서 경락인이 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른 상황이에요. 경매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경매 절차 진행에 따라서 매수대금, 매각대금을 완납을 한 다음에 지금 병이 소유자가 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경매라고 하는 그런 공적 절차를 거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을 있죠. 네. 얘가 선이든 악이든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따라서 이제 니은이 틀린 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어려웠죠. 예. 안 어렵습니까? 전 어려웠어요. 예? 전 어려웠다고요. 자, 다음 디귿 봅니다.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렇게 자금을 제공했죠. 대금, 자금. 요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할 수 있습니까? 갑이 수탁자에 대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명의신탁 가면 한 번 더 정리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기역선다랑 디귿선다는 뭐 다 아는 겁니다. 옳은 말 맞아요. 근데 니은에서 이제 아리까리 하는 거죠. 경매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틀렸다는 겁니다. 니은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가 좀 됩니까? 네. 힘드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뭐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5월 달부터 이제 2차 기출하자. 그럼 이제 밀립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까? 근데 동영상 수강생분들이 별로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수강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됩니다. 그럼 뒤에 거 어떻게 듣습니까? 동영상 수강생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계약 강론까지 싹 다 끝낼 겁니다.
오늘 빨리 마치는 만큼 다음 주는 더 늦게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따로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수업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유튜브에다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나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주에 불행을 겪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 강론 몇 문제죠 지금 이게? 30문제입니까? 32문제네. 계약 강론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 파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랑 그 다음에 임대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차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강론 파트에서 임대차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제 특별법에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도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아마 한 3시간 정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마음 정리를 좀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